이 병신 같은 년이 감히 어딜 앉아 있어. 여군의 머리채를 잡고 흔든 대령, 그녀가 신임 투스타 사단장임을 알고 그 자리에서 개박살나는 참교육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강원도 철원. 휴전선이 이 땅의 허리를 정확히 반으로 가르고 지나가는 곳. 대한민국에서 가장 치열하고 가장 추우며 가장 긴장감이 높은 땅. 이곳은 대한민국 육군 제6보병사단 청성부대의 심장이었다. 청성부대는 한국 전쟁의 모든 신화와 상처를 품고 있는 전군 제1의 전투사단임을 자부하는 곳이었다. 하지만 최근 한 달간 철원 일대를 감싼 것은 비무장지대의 살얼음 같은 긴장감뿐만이 아니었다. 전임 사단장이 이임하고 신임 사단장의 부임이 늦어지면서 사단 내의 공기는 팽팽하다 못해 터지기 일보 직전이었다. 이 모든 불안정한 공기의 중심에는 제7연대장 황보격 대령이 있었다. 대령 황보격. 그의 이름 석자는 제6사단 나아가 중부전선 일대에서 공포와 경외의 대상이었다. 육군사관학교 출신이라는 선민의식과 야전만이 군인의 전부라는 맹신에 사로잡힌 그는 지난 25년간 오직 돌격과 진격만을 외쳐온 불도저 같은 사내였다. 그의 7연대는 사단 내에서 가장 훈련 성과가 높았지만 동시에 사고율과 병사복지 수준은 가장 처참했다. 황보격에게 병사란 그저 자신의 진급을 위한 소모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이게 지금 의자 배치라고 해놓은 건가? 김소령. 사단장 취임식 리허설이 한창인 사단 대강당 청성회관. 황보격의 고함이 마이크 없이도 장내를 뒤흔들었다. 그는 단상 위 의자 간의 거리가 자신의 보폭과 맞지 않는다는 실로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트집을 잡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연대장님. 즉시 수정하게. 수정. 황보격은 의전 담당 김소령의 멱살을 잡을 듯이 다가섰다. 자네 머릿속에는 수정이란 단어밖에 없나? 한 번에 제대로 할 생각은 왜 못해? 이러니 자네 같은 비육사 출신들은 안 된다는 거야. 머리가 아니라 주먹으로 기억해야지. 그는 군기라는 명목으로 공공연하게 장교들에게까지 폭언을 일삼았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에게 대항하지 못했다. 그는 사단장 공석 상태에서 선임 연대장으로서 사실상의 왕이었고 곧 있을 인사에서 준장 진급이 가장 유력한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그의 라인은 육군 본부 핵심부를 꿰뚫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황보격의 찌르는 듯한 시선이 강당 구석에서 서류를 나르던 한 여군 중위에게 향했다. 인사참모부 소속의 행정장교였다. 저건 또 뭐야? 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혐오감이 묻어났다. 저런 계집이 왜 신성한 취임식장에 얼쩡거리고 있나? 여자는 군대의 암이야 암. 분 냄새나 풍기고 다니면서 분위기나 흐리고 말이야. 저 중이 당장 저기 연병장 구석에 있는 화장실 청소나 시켜. 여기가 진현들 화장 고치는 안방인 줄 아나. 주변의 참모들은 못 들은 척 고개를 숙였다. 황보격의 여성 혐오는 병적인 수준이었다. 그는 전투부대에 암컷이 발을 들이는 순간 그 부대는 끝장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 내일이면 신임 사단장이 온다. 하지만 황보격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다. 새로 오는 사단장이 전군 최초의 여성 보병사단장이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코웃음부터 쳤다. 여편 내 사단장이라. 볼만하겠군. 그는 이미 신임 사단장이 본부 정책실이나 전전하던 온실 속 화초이며 야전 경험은 전무하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어차피 1년짜리 얼굴마담이겠지. 사단 일은 내가 다 틀어쥐고 그 여편네는 적당히 구슬려서 결제 도장이나 찍게 만들면 그만이야. 내 진급에 방해만 안 된다면야. 그는 이미 7연대 관할 구역의 군납 비리와 빼돌린 유류 대금으로 다음 진급 로비를 위한 두둑한 실탄을 장정해 둔 상태였다. 그의 계획은 완벽해 보였다. 리허설 중지. 전원 10분간 휴식. 김소령, 내가 돌아왔을 때 저 여군 중위 내 눈에 띄면 자네 군복 벗을 줄 알아. 황보격은 뒷짐을 지고 거만한 걸음으로 청성회관을 나섰다. 그가 사라지자 장병들은 마치 물속에서 나온 사람들처럼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10분 뒤. 황보격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청성회관에 다시 들어섰다.
그는 자신의 등장과 함께 공기가 다시 얼어붙는 이 순간을 즐겼다. 자신의 권력을 실감하는 순간이었다. 그런데 그의 발걸음이 우뚝 멈췄다. 그의 미간이 뱀처럼 구겨졌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어야 할 단상 위. 가장 중앙. 내일 신임 사단장이 앉아야 할 육사단의 상징과도 같은 바로 그 자리에 누군가 앉아 있었다. 여자였다. 그는 아까 황보격이 쫓아내라고 명령했던 그 여군 중위가 아니었다. 처음 보는 얼굴. 짧은 단발머리에 전투복 야전 상의를 대충 걸치고 있었다. 지퍼가 열려 있어 계급장도 명찰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손에 든 낡은 수첩을 꼼꼼히 들여다보고 있었다. 황보격의 머릿속에서 이성의 끈이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감히 이 신성한 사단장석에 어느 부대 소속인지도 모를 계집이 자신이 피땀으로 일군 이 육사단의 심장부에 헛웃음이 터져나왔다. 주변의 참모들은 황보격의 어깨가 분노로 부들부들 떨리는 것을 보고 공포에 질렸다. 황보격은 일부러 육중한 전투와 소리를 내며 단상을 향해 걸어갔다. 어이. 여자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수첩에 완전히 몰입한 듯 했다. 황보격의 목소리에 살기가 어렸다. 거기 앉아있는 년. 귀가 먹었나? 그제야 여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30 후반 혹은 40 초반으로 보이는 얼굴. 날카로운 눈매였지만 그 안에는 놀람이나 당황이 아닌 방해하지 말라는 듯한 차가운 고요함이 담겨 있었다. 그 태어남이 황보격을 완전히 폭발시켰다. 야! 청성회관이 떠나갈 듯한 고함이었다. 내년이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엉덩이를 붙이고 있어. 당장 안 일어나? 황보격은 성큼성큼 단상 위로 뛰어 올라갔다. 소속하고 관등 성명 분명히 밝히지 못해. 어느 부대 소속이길래 여기가 내년 안방인 줄 알아. 신임 사단장님이 앉으실 신성한 자리를 감히 더럽혀. 그는 여자의 어깨를 손가락으로 거칠게 찔렀다. 여긴 너 같은 암컷이 분 냄새 풍기면서 앉을 자리가 아니야. 어디서 굴러먹던 뼈다귀인지는 몰라도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 여자는 여전히 앉은 채로 펜으로 수첩에 무언가를 마저 적었다. 그리고 천천히 펜을 덮었다. 그 무시하는 듯한 행동에 황보격은 이성을 완전히 상실했다. 이게 진짜 미쳤나? 그는 여자가 들고 있던 수첩을 손으로 내리쳐 바닥에 떨어뜨렸다. 어떻게 기어들어왔어? 윗대가리 누구한테 꼬리라도 쳤나? 응? 군기가 아주 하늘을 찌르는구만. 내년 같은 것들은 여기서 군복을 확 찢어발겨서 연병장에 매달아 놔야 정신을 차리지. 명백한 성희롱이자 협박이었다. 강당 안은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다. 상관이 말을 하는데 황보격은 여자가 자신을 똑바로 쳐다보는 그 건방진 눈빛을 견딜 수 없었다. 내년이 감히. 그는 손을 뻗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여자의 짧은 단발머리를 한 움큼 움켜쥐었다. 악! 여자의 입에서 짧은 신음이 터져나왔다. 이 머리끄덩이를 잡고 연병장까지 끌고 가줄까? 그래야 여기가 어디인지 내년이 어떤 천박한 짓을 했는지 깨달을까? 당장 무릎 꿇고 이 의자에 사죄하지 못해. 황보격은 여자의 머리채를 쥐고 흔들며 포효했다. 그는 이 암컷을 본보기로 삼아 감히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모든 것들을 박살낼 생각이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끼이그윽 쾅. 청성회관의 육중한 정문 2개가 활짝 열렸다. 차렷. 의전 장교의 찢어지는 듯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사단 사령부 참모장인 박진수 대령이 사단 기수와 태극기를 앞세우고 입장했다. 신임 제육보병 사단장님 입장.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단상을 향해 환하게 쏟아졌다. 강당 내 모든 장병들이 반사적으로 부동자세를 취했다. 황보격은 그 자리에 그대로 얼어붙었다. 그의 손은 여전히 여자의 머리채를 움켜쥔 상태였다. 신임, 사단장님, 입장. 황보격의 뇌가 정지했다. 그는 삐걱거리는 로봇처럼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정문 쪽을 바라보았다. 아무도 없었다. 입장해야 할 신임 사단장이 정문에 없었다. 그때 참모장 박진수 대령의 공포에 질린 시선이 황보격에게
아니, 정확히는 황보격의 손에 잡혀있는 그 여자에게 향했다. 연대장님. 지금. 무슨. 박 대령은 혼비백산하여 단상으로 뛰어 올라왔다. 황보격의 손이 마치 불에 댄 것처럼 떨리기 시작했다. 그의 머릿속에서 춘천에서 들었던 소문이 퍼즐처럼 맞춰졌다. 전군 최초의 여성 보병사단장. 황보격의 시선이 천천히 자신이 머리채를 쥐고 있는 그 여자에게로 향했다. 여자는, 아니, 설이나 소장은 자신의 머리를 움켜쥔 황보격의 손목을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는 황보격의 굵은 손목을 자신의 가느다란 손으로 쥐었다. 그리고 마치 쇠붙이를 부러뜨리듯 그의 손가락을 하나하나 꺾어 떼어냈다. 으악! 황보격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다. 설이나 소장은 자신의 머리를 정돈하고 바닥에 떨어진 수첩을 주워들었다. 그리고 열려있던 야전 상의의 지퍼를 끝까지 올렸다. 그녀의 전투복 왼쪽 가슴, 그 지퍼가 가리고 있던 자리에 은빛으로 빛나는 두 개의 별. 소장 계급장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대한민국 육군 제6보병사단 신임 사단장 설이나 소장이었다. 사단장님. 황보격은 그 자리에 그대로 무너져 내렸다. 쿵소리와 함께 그의 무릎이 단상 바닥에 처참하게 찧었다. 설이나 소장은 얼음처럼 굳어버린 황보격을 내려다보았다. 스포트라이트가 두 사람을 정면으로 비추고 있었다. 황보격 대령. 그녀의 목소리는 시베리아의 겨울바람보다 차가웠다. 살려주십시오. 저는 몰랐다고. 설이나는 헛웃음을 터뜨렸다. 자네는 내가 사단장인 줄 몰랐을 뿐이지 여군인 것은 알고 있었지. 자네는 여군이기 때문에 머리채를 잡아도 된다고 생각했고 계집년이라 불러도 된다고 생각했으며 암컷이라 모욕해도 된다고 생각했다. 그렇지 않나? 황보격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닭똥 같은 눈물만 뚝뚝 흘렸다. 자네가 방금 모욕한 것은 내가 아니다. 설이나는 자신이 앉아있던 의자를 손으로 짚었다. 이 자리다. 그리고 이 자리가 상징하는 제6사단 청성부대의 명예, 나아가 지난 수십 년간 이 땅을 지켜온 모든 선배 전우들의 영혼이다. 그녀는 참모장 박 대령을 불렀다. 참모장. 예, 사단장님. 헌병대 즉각 호출해. 예. 황보격 대령. 이자를 상관 모욕 및 폭행, 성추행 현행범으로 즉각 체포한다. 체포라는 말에 황보격이 경기를 일으키며 그녀의 다리를 붙잡았다. 사단장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죽을 죄를. 손 치워. 설이나가 그의 손을 전투와 발로 짓밟았다. 자네가 내게 빌어야 할 것은 용서가 아니다. 자네가 지난 25년간 암컷이라 부르며 짓밟았던 이 부대 모든 여군들의 피눈물에 사죄해야지. 헌병 2명이 뛰어 올라와 황보격의 양팔을 거칠게 붙들었다. 사단장님. 황보격이 마지막 발악을 했다. 제 라인이 누군 줄 아십니까? 육군본부. 육군본부? 설이나가 그의 말을 잘랐다. 자네가 믿는 그 라인 말인가? 인사참모부장? 아니면 감찰실장? 그녀는 자신의 수첩을 펼쳐 보였다. 그 안에는 황보격이 그동안 상납하고 청탁했던 모든 라인의 이름과 그가 7연대에서 저지른 군납 비리 내역이 날짜별로 빼곡히 적혀 있었다. 나는 어제 철원에 도착했다. 그리고 밤새 자네가 이 청성부대를 어떻게 좀먹고 있었는지 확인했다. 황보격의 눈이 절망으로 완전히 감겼다. 자네는 군인이 아니야. 군복을 입은 범죄자다. 자네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가 아니다. 그녀는 강당에 모인 모든 장병들을 향해 돌아섰다. 나는 오늘부로 제6사단장 설이나 소장이다. 그리고 나의 첫 번째 명령을 하달한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황보격 대령. 자네는 이 시간부로 제7연대장 직위에서 해임한다. 그것은 사형 선고였다. 그리고 자네가 그토록 경멸했던 그 암컷들이 지키는 곳, 자네가 가장 수치스러워할 그곳으로 자네를 보낸다. 그녀의 손가락이 지도 한 곳을 가리켰다. 강원도 인제.
제12사단 을지부대. 그 중에서도 여자 부사관이 대대주임원사로 있는 향로봉 지오피다. 자네는 그곳에서 계급장 없는 이등병의 신분으로 그 여군 주임원사의 지위를 받으며 남은 군 생활을, 아니 남은 인생을 속죄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죽음보다 더한 굴욕. 황보격은 그 자리에서 실신했다. 폭군의 시대는 그렇게 그의 오만한 소나귀에서 터져나간 자신의 머리카락과 함께 처참하게 끝이 났다. 황보격 대령이 헌병들에게 개처럼 끌려나가며 내지르는 마지막 발악, 내 라인이 누군 줄 아느냐는 저주는 청성회관의 육중한 문이 닫히면서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사라졌다. 강당 안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수백 명의 장병들은 단상 위 스포트라이트를 한몸에 받고 선저 가녀린, 그러나 강철 같은 여성 지휘관을 경외와 공포가 뒤섞인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은 방금 대한민국 육군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상관 폭행의 현장과 그보다 더 충격적인 즉결 심판을 목격했다. 설이나 소장은 헝클어진 자신의 머리카락을 아무렇지 않게 손으로 빗어 넘겼다. 그녀의 눈빛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그녀는 방금 자신을 폭행하고 모욕한 남자를 지옥으로 던져버렸음에도 마치 일상적인 보고를 받는 듯 차분했다. 그녀는 참모장 박진수 대령을 돌아보았다. 박 대령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식은 땀을 비오듯 흘리고 있었다. 참모장. 네. 예. 사단장님. 좋은 구경 시켜줘서 고맙군. 이 육사단 참모 기강이 아주 볼만해. 죄송합니다. 사단장님. 제가 감히. 됐네. 설이나가 손을 들어 그의 변명을 막았다. 나는 자네를 탓하러 온 것이 아니야. 썩은 뿌리를 도려내러 왔지. 그리고 방금 가장 크고 썩은 뿌리 하나를 뽑아냈을 뿐이다. 그녀는 단상 아래로 천천히 걸어 내려왔다. 또각또각 울리는 그녀의 전투화 소리가 수백 명의 심장을 짓누르는 듯 했다. 그녀는 아까 황보격이 분 냄새나 풍긴다며 내쫓으려 했던 그 여군 중위 앞에 섰다. 중위는 공포에 질려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있었다. 설이 나는 중위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이름이 뭔가? 저. 중위 윤서아입니다. 윤중위. 설이 나는 강당의 모든 이가 들을 수 있도록 그러나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다. 방금 저자가 짓거린 말 들었나? 네. 잊어라. 아니, 잊지 마라. 저것이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이다. 북쪽의 적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도살인 저런 추악한 편견과도 싸워야 한다. 그녀는 윤중이의 어깨에 달린 계급장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툭 쳤다. 이 계급장은 내가 여자라서 단 것이 아니다. 내가 이 나라의 군인이 될 자격이 있기에 피땀 흘려 얻어낸 것이다. 그 누구도 심지어 사단장인 나조차도 그것을 모욕할 권리는 없다. 알겠나? 예, 알겠습니다. 윤중이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다. 강당에 있던 다른 여군들의 눈시울도 붉어졌다. 설이나는 다시 단상 중앙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마이크를 잡았다. 제6보병사단 청성부대 장병 여러분. 나는 오늘부로 여러분의 사단장으로 부임한 소장 설이나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강당 전체를 압도하는 힘이 있었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화려한 취임사를 할 생각이 없습니다. 대신 방금 여러분이 본 것으로 나의 원칙을 대신하겠습니다. 그녀는 황보격이 끌려나간 문을 가리켰다. 첫째, 이 청성부대의 그 어떤 차별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성별, 출신, 배경. 그 어떤 것도 군인의 명예보다 우위에 설 수 없습니다. 둘째, 부하를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자신의 소모품으로 여기는 지휘관은 내 손으로 그 군복을 찢어버릴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가슴에 달린 두 개의 별을 가리켰다. 나의 이 별은 여러분 위에 군림하라고 달린 것이 아닙니다. 가장 앞에서 비바람을 맞고 가장 큰 책임을 지며 여러분을 지키라고 주어진 것입니다. 그녀는 강당의 모든 장병들을 향해 허리를 굽혀 정중하게 경례했다. 나의 목숨은 오늘부로 여러분과 이 철원 땅에 맡기겠습니다. 나와 함께 가장 명예롭고 가장 강한 청성부대를 만듭시다. 와!
그 순간 강당은 떠나갈 듯한 함성과 박수로 가득 찼다. 지난 한 달간 황보격의 폭정에 억눌려왔던 울분이 터져나오고 새로운 지휘관에 대한 뜨거운 환호가 그 자리를 메웠다. 그것은 육사단이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었다. 같은 시각 황보격은 헌병대에 의해 칠연대장실로 끌려왔다. 그는 자신의 모든 짐을, 아니 25년간 쌓아 올린 모든 것을 단 20분 만에 쌓아야 했다. 이럴 순 없어. 그는 미친 사람처럼 중얼거리며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둔 비상 휴대전화를 꺼냈다. 그의 라인이었다. 그가 그토아이에미시 충성을 바치고 뇌물을 상납했던 육군 본부의 핵심 실세 박 장군. 제발, 제발. 신호가 갔다. 그리고 딸칵 소리와 함께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장군님, 접니다. 황보격입니다. 지금. 황보격? 내가 아는 사람인가? 난 그런 이름 모르는데. 전화 잘못 거셨소. 장군님, 설이나. 그 미친년이. 아, 육사단? 박 장군의 목소리가 싸늘하게 변했다. 방금 서 장군한테 전화 받았네. 자네. 신임 사단장 머리채를 잡았다고. 이 미친 새끼야. 지금 내 놈 때문에 내 목까지 날아가게 생겼어. 다시는 나한테 전화하지 마. 난 자네 몰라. 이 연줄은 여기서 끝이야. 뚝. 전화가 끊겼다. 황보격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배신이었다. 그가 유일하게 믿었던 동아줄이 그를 구하기는커녕 가장 먼저 그를 내리쳤다. 철컥. 연대장실 문이 열리고 헌병대장이 들어왔다. 짐 다 쌌나 황보격 대령. 아니, 이젠 대령도 아니지. 훈련병 황보격. 헌병대장은 그의 어깨에 달린 대령 계급장을 거칠게 떼어냈다. 찌그 소리와 함께 그의 25년 자부심이 뜯겨져 나갔다. 이 개새끼가. 내 놈 따위가 감히. 닥쳐라. 헌병대장은 싸늘하게 말했다. 이것은 사단장님의 명령이다. 사단장실에서 압수한 자네의 비밀 장부 잘 봤다. 유류 횡령, 군납 비리. 자네가 저지른 짓을 생각하면 지금 당장 군사재판에 넘겨 총살을 해도 시원찮아. 사단장님께서 자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신 거다. 군복을 벗기지 않은 것을. 자네의 마지막 자비로 알아라. 황보격은 모든 것을 잃었다. 그는 계급장도 명찰도 없는 그저 누더기 같은 전투복을 걸친 무명씨가 되어 낡은 헌병 지프차에 실렸다. 차는 철원 평야를 가로질렀다. 자신이 왕으로 군림했던 제6사단 사령부를 빠져나가는 길은 처참했다. 위병소의 초병들은 그에게 경례조차 하지 않았다. 그들의 눈에는 경멸과 통쾌함만이 가득했다. 차는 남쪽으로 그리고 다시 동쪽으로 향했다. 화천을 지나고 양구를 지났다. 길은 점점 더 좁아지고 산세는 점점 더 흉악해졌다. 황보격은 창밖을 보며 이를 갈았다. 설이나. 그년이 날 어디로 보내는 거지? 그의 머릿속은 분노와 후회로 뒤엉켜 있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했다. 그가 후회하는 것은 오직 하나, 여자라고 얕보고 감히 머리채를 잡는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뿐이었다. 그깟 머리채 한 번 잡았다고. 내 25년이. 그는 자신이 짓밟았던 수많은 여군들의 인격, 자신이 빼돌린 돈으로 추위에 떨어야 했던 병사들의 고통은 단 한순간도 생각하지 않았다. 4시간이 넘게 달렸을까? 차는 거대한 산맥의 입구에서 멈췄다. 비포장도로가 시작되는 곳이었다. 제12보병사단 을지부대라는 낡은 편말이 보였다. 여기서부턴 저 차로 간다. 헌병대장이 가리킨 곳에는 바퀴에 굵은 쇠사슬을 감은 낡아 빠진 산악용 트럭이 대기하고 있었다. 여기가 어딘가? 황보격의 목소리가 떨렸다. 자네의 새로운 근무지. 대한민국에서 하늘과 가장 가깝고 지옥과 가장 가깝다는 곳. 헌병대장은 산맥의 가장 높고 뾰족한 봉우리를 가리켰다. 강원도 인제. 해발 1539m. 향로봉이다. 황보격의 피가 얼어붙었다. 향로봉. 육군 장교들 사이에서 유배지의 동의어이자 무덤으로 불리는 곳.
1년의 절반이 겨울이고 바람이 너무 강해 나무조차 제대로 자라지 못한다는 그곳이었다. 낡은 군용 트럭은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한 엔진 소음을 내며 짐승이 낸 길과 다름없는 전술 도로를 기어오르기 시작했다. 황보격은 트럭 짐칸에 짐짝처럼 실려 덜컹거리는 차체에 온몸을 부딪혔다. 길은 길이라고 부를 수도 없었다. 한쪽은 거대한 암벽이었고 다른 한쪽은 안개에 휩싸여 끝이 보이지 않는 천길 낭떠러지였다. 차가 코너를 돌 때마다 그는 자신이 지금이라도 저 심연 속으로 굴러떨어질 것 같은 공포에 사로잡혔다. 설이나. 그 독한 년. 날 여기서 죽일 셈이구나. 얼마나 올랐을까. 고도가 높아질수록 공기는 급격하게 차가워졌다. 분명 바깥 세상은 초가을이었지만 이곳은 이미 한겨울의 칼바람이 불고 있었다. 트럭이 멈춘 곳은 구름이 발 아래 깔린 산 정상 부근 바위에 달라붙어 있는 듯한 낡은 콘크리트 건물 단지였다. 제12사단 5.1연대 3대대. 향로봉 GOP 대대본부였다. 내려. 헌병에게 떠밀려 내린 황보격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공기가 너무 희박해서 숨이 턱 막혔다. 그리고 추웠다. 살을 애는 듯한 바람이 그의 얇은 전투복을 그대로 꿰뚫었다. 그는 헌병들에 이끌려 대대장실로 향했다. 대대장 강철규 중령은 소문대로의 인물이었다. 그는 책상에서 일어나지도 않은 채 얼음장 같은 눈으로 황보격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당신이군. 육사단에서 온 특별관리 대상. 강 중령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존대도 장교 선배에 대한 예우도 없었다. 오직 경멸만이 담겨 있었다. 여기서부터는 내가 안내하지. 대대장실 문이 열리고 한 사람이 들어왔다. 황보격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여자였다. 전투복 바지를 롤업해 단단한 군화를 드러내고 팔뚝에는 주임원사 계급장을 붙인 다부진 체격의 여군이었다.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녀는 화장기 하나 없는 얼굴에 짧게 자른 머리 그리고 햇볕에 그을린 구릿빛 피부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황보격이 평생 마주쳤던 그 어떤 장군보다도 매서웠다. 충성. 대대주임원사 독고 은하입니다. 그녀는 강 중령에게만 경례를 붙였다. 황보격은 투명인간 취급이었다. 강 중령이 서류 한 장을 그녀에게 건넸다. 독고 원사. 이자는 오늘부로 육사단에서 전입 온 황보격 훈련병이다. 설이나 사단장님의 특별 지시 사항 알고 있겠지?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대대장님. 이자의 계급은 없다. 모든 통제권과 징벌권은 독고 원사 자네에게 위임한다. 이 향로봉에서 저자가 쓸모있는 인간이 될 수 있도록 자네 방식대로 재교육하도록 명심하겠습니다. 강 중령은 황보격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서류에 코를 박았다. 나가보라는 뜻이었다. 황보격은 치욕감에 온몸이 떨렸다. 훈련병? 감히 중령 따위가 나를, 그리고 이 계집 주임원사 따위에게 나를 맡겨? 그가 분노로 입을 여는 순간 독고 원사가 그의 가슴팍을 거칠게 밀쳤다. 뭐하나? 훈련병 황보격. 따라와. 네. 내 인연이. 감히 누. 황보격이 손을 치켜드는 순간 독고 원사의 전투화가 번개처럼 날아와 그의 정강이를 걷어찼다. 악. 뼈가 부러지는 듯한 고통에 황보격이 비명을 지르며 무너졌다. 여기선 그 더러운 손버릇 함부로 놀리지 않는 게 좋을 거야. 독고 원사가 그의 멱살을 움켜쥐고 일으켜 세웠다. 황보격은 자신보다 머리 하나는 작은 이 여자의 악력에 저항조차 하지 못했다. 여긴 철원이 아니야. 내 놈이 여군들 머리채나 잡고 행패 부리던 그런 만만한 곳이 아니라고. 여긴 향로봉이다. 내 놈이 살고 싶으면 내 말에 개처럼 복종해야 할 거다. 그녀는 황보격을 질질 끌고 건물 밖으로 나갔다. 병사 수십 명이 그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호기심과 함께 저게 바로 그 미친 대령이군 하는 조롱이 섞여 있었다. 독고 원사는 황보격을 대대본부에서 가장 후미진 곳, 낡은 유류창고 옆에 붙은 작은 판잣집으로 데려갔다. 문을 열자 곰팡내와 디젤류 냄새가 코를 찔렀다. 여기가 내 숙소다.
방 안에는 낡은 철제 침대 하나, 쥐가 파먹은 듯한 모포 2장이 전부였다. 난방 장치라고는 보이지도 않았다. 난방은 없어. 독고 원사가 무심하게 말했다. 여긴 병사들도 난방이 부족해. 그런데 너 같은 특별 훈련병에게 돌아갈 온기는 없어. 정 추우면 저기 굴러다니는 기름통이라도 껴안고 자든가. 이런. 법? 독고 원사가 코웃음을 쳤다. 내 놈이 신임 사단장 머리채를 잡을 땐 법을 생각했나? 내 놈이 7연대 유류 빼돌려서 병사들 추위에 떨게 만들 땐 법을 생각했냐고. 그녀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짐 풀어. 10분 뒤에 작업 시작한다. 내 첫 번째 임무다. 황보격은 치가 떨렸지만 정강이의 고통과 그녀의 살기 어린 눈빛에 눌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두고 보자. 독고 은하. 내년도 설이나와 함께. 내 손으로 반드시. 그는 복수를 다짐하며 자신의 유일한 짐인 군용 더플백을 바닥에 던졌다. 지옥의 문이 그렇게 열리고 있었다. 10분 뒤 독고 은하 원사는 정확하게 황보격의 판잣집 문을 걷어찼다. 작업 시간이다. 훈련병. 꾸물거리지 말고 튀어나와. 황보격은 지난 20년간 입어본 적 없는 낡고 해진 병사용 작업복을 걸치고 기어나왔다. 자신에게 딱 맞는 장교용 전투복과는 달리 작업복은 폼이 맞지 않아 볼품없었다. 독고 원사는 그를 대대본부 뒤편의 거대한 취사장으로 데려갔다. 산더미처럼 쌓인 쓰레기 더미와 역한 냄새를 풍기는 잔반통이 그를 맞이했다. 내 첫 번째 임무다. 독고 원사가 턱짓으로 잔반통을 가리켰다. 오늘 전 대대원이 먹고 남긴 잔반이다. 저걸 전부 처리해. 뭐라고? 황보격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나더러. 이 쓰레기를 치우라고. 그럼 내가 할까? 독고 원사의 눈이 차가워졌다. 아니면 저기 지나가는 우리 대대장님께 부탁해볼까? 대령식이나 되셨던 분이 이 정도 자비는 못하시겠다고. 황보격은 입술을 깨물었다. 주변에서 일하던 취사병들이 낄낄거리며 그를 쳐다보고 있었다. 시작해. 해지기 전까지 저걸 다 치우지 못하면 오늘 저녁밥은 없는 줄 알아. 황보격은 평생 느껴보지 못한 모멸감에 주먹을 부르짖었다. 그는 춘천의 폭군 육사단의 왕이었다. 그런데 지금 일개여군 부사관에게 잔반 처리를 명령받고 있었다. 그는 망설였다.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게. 뭐해? 안 들어? 독고 원사가 그의 등을 발로 찼다. 살아야 한다. 살아서 복수해야 한다. 황보격은 눈을 감았다. 그리고 차가운 쇠로 된 삽을 집어들었다. 시큼하고 역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는 구역질을 참으며 병사들이 먹다 남긴 음식물 쓰레기를 잔반통에 퍼담기 시작했다. 설이나. 독고 은하. 내가 이 치욕을 반드시 10배로 갚아주겠다. 그의 첫날은 그렇게 역겨운 냄새와 함께 저물어갔다. 다음 날 새벽 4시. 황보격은 뼈를 애는 추위에 잠에서 깼다. 판잣집 안의 온도는 바깥과 다를 바 없었다. 입에서 하얀 입김이 뿜어져 나왔다. 그는 밤새 낡은 모포 2장을 뒤집어 쓰고 웅크려 있었지만 단 한숨도 제대로 자지 못했다. 쾅! 기상시간이다. 황보격 훈련병. 5분 내로 연병장 집합. 독고 원사의 목소리였다. 황보격은 비틀거리며 일어나 얼어붙은 전투화를 억지로 발에 쑤셔 넣었다. 연병장에는 이미 대대 병력 일부가 모여 있었다. 오늘의 임무를 하달한다. 독고 원사가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말했다. 현재 717고지 철책선 일부가 지난밤 강풍으로 유실되었다. 또한 고지까지 보급품을 운반할 계단 일부가 파손되었다. 오늘 작업조는 즉시 현장으로 이동하여 보수 작업을 실시한다. 황보격 훈련병은 자재 운반조에 편성한다. 자재 운반? 황보격은 속으로 코웃음을 쳤다. 고작 나무 판자 몇 개 나르는 것쯤이야. 하지만 그것은 끔찍한 착각이었다. 향로봉의 GOP는 걸어서 올라가야 했다. 그리고 그 길은
끝이 보이지 않는 계단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병사들 사이에서 천국의 계단이 아닌 지옥의 직통로라 불리는 곳이었다. 황보격 훈련병. 이건 내 몫이다. 한 병사가 그에게 거대한 시멘트 포대를 짊어지게 했다. 최소 40kg은 되어 보였다. 이걸 메고 그럼 내 머리에 이고 갈까? 돕고 원사가 비웃었다. 다른 병사들은 전부 저렇게 메고 간다. 내 놈만 특별 대우를 받을 이유는 없어. 출발. 황보격은 이를 악물고 시멘트 포대를 어깨에 둘러맸다. 쿵 하는 무게와 함께 무릎이 휘청였다. 그는 지난 20년간 책상에 앉아 서류와 술잔만 들었을 뿐 이런 육체 노동은 해본 적이 없었다. 계단이 시작되었다. 처음 100개는 버틸만 했다. 300개를 넘어서자 숨이 턱까지 차올랐다. 허벅지가 터질 것 같았고 어깨를 짓누르는 시멘트 포대는 바위처럼 느껴졌다. 뭐하나. 뒤처지지 마라. 돕고 원사는 가벼운 단독 군장 차림으로 그를 앞질러가며 소리쳤다. 황보격은 자신을 스쳐 지나가는 젊은 병사들을 보았다. 그들은 자신과 똑같은 혹은 더 무거운 자재를 메고도 묵묵히 계단을 오르고 있었다. 그가 소모품 취급했던 20살 남짓의 어린 청년들이었다. 빌어먹을 애송이들. 그는 자존심 때문에 멈출 수 없었다. 500개, 700개, 1000개. 계단은 끝이 없었다. 공기는 점점 더 희박해졌고 그의 심장은 폭발할 것 같았다. 마침내 1200개쯤 올랐을까. 황보격의 다리가 풀렸다. 헉.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어깨에 있던 시멘트 포대가 계단 아래로 요란한 소리를 내며 굴러떨어졌다. 쿵. 포대가 터지며 회색 먼지가 피어올랐다. 모든 병사들이 멈춰 서서 그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경멸 그 자체였다. 꼴 좋다. 저게 대령식이나 했다고. 여자 사단장 머리채 잡은 놈이라며? 힘은 어디다 쓰고. 일어나. 돕고 원사가 그의 앞에 섰다. 시멘트가. 됐어. 저건 버려. 돕고 원사는 굴러떨어진 포대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넌 저기 저 병사 보이나? 그녀가 가리킨 곳에는 다리를 절뚝거리면서도 묵묵히 계단을 오르는 한 이등병이 있었다. 김이병. 발목을 접질렸나?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 이리 줘. 돕고 원사는 김이병이 메고 있던 공구 상자를 자신이 대신 들었다. 그리고 김이병의 어깨를 부축했다. 다른 놈들은 먼저 가. 이놈은 내가 데리고 가지. 하지만 주임원사님. 명령이다. 그리고 그녀는 황보격을 돌아보았다. 황보격 훈련병. 내 놈은 저기 저 다리 병신 이등병보다도 못해. 그것은 황보격의 남은 자존심을 산산조각 내는 말이었다. 내 놈은 고작 시멘트 한 포대도 못 지키는 쓰레기야. 전우가 다쳐도 내 놈은 내 놈 몸 편할 생각밖에 없지. 그게 내가 25년간 배운 군인 정신인가? 돕고 원사는 다리를 저는 김이병을 부축하며 그가 무너진 그 계단을 천천히 하지만 굳건하게 올라가기 시작했다. 황보격은 그 자리에 홀로 남겨졌다. 차가운 바람이 터져버린 시멘트 가루를 그의 얼굴 위로 흩뿌렸다. 그는 깨달았다. 이곳 향로봉에서 그는 인간 이하의 존재였다. 그의 계급도 인맥도 자존심도 이 끔찍한 고도 앞에서는 한 줌의 먼지에 불과했다. 그는 무너진 채로 자신이 경멸했던 계집 부사관과 다리 저는 애송이 이등병이 함께 사라지는 뒷모습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볼 뿐이었다. 참교육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황보격의 유배 생활은 그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밑바닥의 지옥이었다. 향로봉의 시간은 철원과는 다르게 흘러갔다. 그곳에는 계급도 인맥도 과거의 영광도 존재하지 않았다. 오직 살을 애는 바람과 끝없이 이어지는 육체 노동,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배하는 주임원사 돕고 은하의 얼음 같은 시선만이 존재했다. 그가 훈련병이라는 굴욕적인 호칭으로 불린 지 일주일이 지났다.
그는 매일 새벽 4시 다른 병사들보다 1시간 먼저 일어나 대대 본부의 모든 화장실과 샤워실을 청소했다. 그가 한때 계집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경멸했던 바로 그 일이었다. 그의 손은 락스와 소독약 냄새에 절어 거칠어졌고 손톱 밑에는 검은 때가 낄 날이 없었다. 육체 노동은 그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그는 시멘트 포대를 떨어뜨린 그날 이후 열외 인원이 되었다. 다른 병사들이 철책 보수 작업에 나갈 때 그는 홀로 남아 대대 본부의 모든 연탄을 갈고 유류고를 정리하고 꽁꽁 얼어붙은 배수로를 깨는 작업을 했다. 그의 몸은 망가져가고 있었다. 50평생을 책상과 의전 차량에서 보낸 그의 육체는 이 가혹한 환경을 감당하지 못했다. 밤이면 얼음장 같은 판잣집에서 관절이 쑤시는 고통에 신음했고 낮이면 근육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에 시달렸다. 하지만 그를 더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육체의 고통이 아니었다. 그것은 무시였다. 병사들은 그를 투명인간 취급했다. 그들은 황보격을 스쳐 지나가며 그 어떤 예의도 표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주임원사님께 찍혀서 고생하는 불쌍한 늙은이 정도로 취급할 뿐이었다. 한때 수천 명의 병력을 호령하던 연대장이 이제는 20살짜리 이등병의 동정조차 받지 못하는 존재로 전락한 것이다. 돕고 은하 원사는 그를 철저히 감시했다. 그녀는 황보격이 단 한순간도 과거의 대령으로 돌아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황보격 훈련병. 어느 날 오후 그가 얼어붙은 배수로를 깨느라 끙끙대고 있을 때였다. 돕고 원사가 그의 뒤에 섰다. 곡괭이질 하나 제대로 못하나. 그 팔뚝은 장식인가? 내 놈이 철원에서 빼돌린 유류비로 이 대대 병사들은 작년에 동상으로 발가락 3개를 잘라냈다. 내 놈은 그 병사들의 발가락 값도 못하는 놈이야. 더 빨리 움직여. 그녀의 말은 비수처럼 그의 심장에 박혔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저지른 비리의 결과를 그저 서류상의 숫자가 아닌 3개의 발가락이라는 끔찍한 현실로 마주했다. 그의 분노는 서서히 방향을 잃어가고 있었다. 서리나와 돕고 은하를 향했던 증오는 이제 갈 곳을 잃고 자신을 향하기 시작했다. 내가 정말 그런 놈이었나? 그리고 향로봉의 진짜 주인이 찾아왔다. 아직 10월이었지만 해발 1500m 고지는 대한민국의 기상 법칙을 따르지 않았다. 첫눈. 그것은 낭만적인 눈송이가 아니었다. 그것은 시야를 차단하고 세상을 얼려버리는 거대한 재앙이었다. 전 대대 비상, 폭설 대비, 제설 작업 준비. 단 하룻밤 만에 향로봉은 1m가 넘는 눈에 파묻혔다. 기온은 영하 20도까지 떨어졌다. 황보격 훈련병. 돕고 원사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날카로웠다. 내 놈은 717고지 통신 중계기 제설 작업을 맡는다. 안테나에 눈이 쌓이면 대대 전체 통신이 마비된다. 기어코 올라가서 내 놈 손으로 눈을 치워. 717고지. 대대 본부에서도 가장 높고 바람이 거센 통신탑 하나만 덩그러니 서 있는 그곳이었다. 황보격은 다른 병사 2명과 함께 허리까지 차오르는 눈을 헤치며 산을 올랐다. 그는 방한복을 입었음에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바람은 면도날처럼 그의 뺨을 베었다. 헉, 헉. 그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희박한 공기와 극심한 추위가 그의 폐를 쥐어짰다. 못 가. 더는. 그는 눈밭에 주저앉았다. 함께 가던 병사들이 그를 돌아보았다. 훈련병님, 일어나셔야 합니다. 여기서 멈추면 얼어 죽습니다. 먼저 가. 난 틀렸어. 황보격은 포기했다. 25년의 군 생활이 철원의 영광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박 장군, 날 버린 그 개새끼. 설이나, 그 독한 년. 그는 복수를 다짐했던 자신의 모습이 우스워졌다. 복수는커녕 그는 지금 여기서 눈더미 속에 한 마리 벌레처럼 죽어가고 있었다. 그의 의식이 흐려질 때쯤 누군가 그의 뺨을 거칠게 후려쳤다. 짝! 일어나! 돕고 은하였다. 그녀는 어느새 눈을 뚫고 그가 있는 곳까지 올라와 있었다.
내 놈이 여기서 죽으면 보고서 써야 하는 건 나야. 내 일거리 늘리지 말고 당장 일어나, 이 쓰레기 새끼야. 그녀는 황보격의 멱살을 잡고 질질 끌다시피 일으켜 세웠다. 내가 왕노릇하던 철원에선 이딴 눈 구경도 못했겠지. 여긴 향로봉이야. 여긴 내 놈 같은 가짜 군인이 아니라 진짜 군인들만 살아남는 곳이라고. 내가 경멸했던 그 계집인 나도, 내가 무시했던 저 애송이들도 이 눈 속에서 매일 살아남고 있어. 그런데 넌 고작 하루 만에 포기해. 그녀는 황보격을 눈밭에 내동댕이 쳤다. 살고 싶으면 기어. 내 놈이 두 발로 못 걸으면 네 발로라도 기어서 저 중계기까지 가. 가서 내가 쓸모없는 쓰레기가 아니란 걸 내 놈 자신에게 증명해. 돕고 은하는 그를 버려두고 먼저 중계기를 향해 나아갔다. 황보격은 눈밭에 엎드려 있었다. 모든 것이 얼어붙었다. 하지만 그의 가슴 속에서 아주 작은 불씨 하나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분노도 증오도 아니었다. 그것은 수치심이었다. 그는 돕고 은하의 말이 맞다는 것을 깨달았다. 자신은 가짜였다. 계급장이란 갑옷을 벗어 던지자 자신은 달이 저는 이등병보다 저 계집 주임원사보다 훨씬 더 약하고 쓸모없는 존재였다. 으아. 그는 짐승처럼 포효했다. 그리고 일어섰다. 아니, 일어서지 못했다. 다리가 얼어붙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는 네 발로 기기 시작했다. 돕고 은하가 말한 그대로. 그는 짐승처럼 눈물을 쏟으며 717고지 정상을 향해 한 뼘 한 뼘 기어 올라갔다. 그날 밤 그는 거의 죽기 직전이 되어서야 숙소로 돌아왔다. 온몸은 동상에 걸리기 일보 직전이었고 손가락은 감각이 없었다. 그가 판잣집 문을 열었을 때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그의 낡은 철제 침대 위에 아주 낡았지만 작동은 되는 듯한 작은 전기난로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뜨거운 캔커피 하나가 있었다. 황보격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는 난로를 끌어안았다. 그리고 25년 만에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다. 그것은 지옥의 세례를 통과한 자의 첫 번째 속죄의 눈물이었다. 향로봉의 혹독한 겨울은 황보격을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바꾸어 놓았다. 그는 더 이상 복수를 꿈꾸지 않았다. 그는 그저 이 지옥 같은 곳에서 하루하루를 살아남는 것에만 집중했다. 그는 돕고 은하의 명령에 토를 달지 않았고 묵묵히 자신의 임무를 수행했다. 그는 말이 없어졌다. 그의 오만했던 눈빛은 사라지고 깊은 굴속처럼 공허하지만 그 안에서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견뎌내는 듯한 침잠한 눈빛이 자리 잡았다. 그는 이제 틈만 나면 돕고 은하 원사를 지켜보았다. 그가 본 돕고 은하는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군인이었다. 아니, 그녀는 향로봉 그 자체였다. 그녀는 병사들보다 먼저 일어났고 가장 늦게 잠들었다. 가장 위험한 철책선 점검에는 항상 그녀가 앞장섰고 가장 무거운 보급품은 그녀의 어깨에 매여 있었다. 병사들은 그녀를 마녀라고 부르면서도 동시에 어머니처럼 따랐다. 그녀는 규율을 어긴 병사에게는 지옥의 불벼락을 내렸지만 동상 걸린 병사의 발을 자신의 품속에 넣어 녹여주는 사람이기도 했다. 황보격은 자신이 지난 25년간 여군이라고 경멸했던 존재가 자신이 그토록 흉내내고 싶었지만 단 한 번도 도달하지 못했던 참된 군인의 표상임을 깨닫고 있었다. 그의 훈련병 생활이 석 달째에 접어들었을 무렵 대대의 새로운 중대장이 부임했다. 육군사관학교를 막 졸업하고 소위 중위를 거쳐 갓 대위 계급장을 단 오진성 대위였다. 오 대위는 황보격의 과거를 그대로 빼닮은 인물이었다. 그는 뼛속까지 육사 엘리트 의식에 차 있었고 야전 경험은 전무하면서도 교범상의 이론만 달달 외우는 책상물림 장교였다. 그는 향로봉에 부임한 첫날부터 문제를 일으켰다. 이봐 주임원사. 오 대위는 대대 식당에서 돕고 은하를 공개적으로 불러 세웠다. 내가 듣자 하니 이 대대 군기가 아주 엉망이라던데. 특히 주임원사가 여군이라서 병사들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는 소문이 파다해. 식당의 모든 병사들과 부사관들이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황보격도 식판을 닦고 있다가 그 광경을 멈춰섰다. 돋고 은하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오대위를 바라보았다. 군기 관련 보고는 대대장님께 단일화되어 있습니다. 오대위님. 그리고 식사 중이니 용건은 나중에. 어딜 감히. 오대위가 소리쳤다. 부사관 따위가, 그것도 여군 부사관 따위가 감히 장교의 말을 잘라. 내가 자네보다 기수는 한참 아래여도 계급은 내가 위야. 여기가 무슨 여군들 놀이터인 줄 아나. 여군 따위가. 놀이터. 황보격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것은 석 달 전 자신이 청성회관에서 설이나 사단장에게 짓거렸던 말과 토시 하나 다르지 않았다. 그는 거울을 보는 것 같았다. 추악하고 오만하며 끔찍한 자신의 과거를. 병사들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하는 것을 오대위는 알지 못했다. 돋고 은하는 천천히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오진성 대위. 중대장 부임을 축하한다. 하지만 그 입 함부로 놀리지 않는 게 좋을 거야. 뭐야? 내년이 지금. 나는 내가 육사에서 배운 것보다 10년은 먼저 이 향로봉에서 굴렀다. 내가 책으로 배운 전술. 여기선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내가 병사들의 존경을 받고 싶다면 그 잘난 육사 배지가 아니라 내가 저 철책선에서 흘릴 땀으로 증명해라. 내일 새벽 5시. 철책선 순찰 때 보자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 장교님인지. 그녀는 그대로 식당을 나가버렸다. 오대위는 분노로 얼굴이 시뻘개졌지만 그 마녀의 기세에 눌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분노를 가장 만만한 상대에게 풀었다. 그의 눈에 구석에서 쭈그려 앉아 식판을 닦고 있는 황보격이 들어왔다. 저기 저 늙은 훈련병. 너. 황보격. 너 말이야. 황보격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내가 바로 그 유명한 사단장 머리채 잡은 그 전설의 대령인가? 오대위가 비아냥거렸다. 꼴 좋군. 육사망신은 혼자 다 시키고 여기서 식판이나 닦고 있다니. 야, 내 전투화 좀 닦아봐라. 흙이 많이 묻었군. 내 놈 전공이 그런 거 아니었나? 윗사람들 구두 닦아주던 거? 황보격은 아무 말 없이 오대위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공허했다. 그는 오대위에게서 자신의 과거를 보았고 또한 자신의 현재 쓰레기를 보았다. 그는 조용히 일어나 걸레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오대위의 전투화 앞에 쭈그려 앉았다. 괜찮다. 괜찮아. 그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나는 쓰레기니까. 쓰레기는 닦아야지. 그가 전투화에 손을 대려던 순간 그만. 돋고 은하였다. 그녀는 어느새 다시 돌아와 오대위의 앞을 막아서고 있었다. 그는 내 놈 전투화나 닦으라고 여기에 있는 게 아니다. 뭐야? 주임원사? 지금 이 쓰레기 편드는 그는 황보격 훈련병이다. 이 대대의 정식 작업 인원이야. 그리고 내 통제 하에 있다. 내 놈이 감히 내 부하에게 개인적인 잡무를 시킬 권한은 없어. 내 부하. 황보격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그녀가 그를 부하라고 불렀다. 쓰레기, 짐승, 훈련병이 아니라. 하. 웃기는군. 저딴 놈을 부하라고. 그 저딴 놈이. 어제 내 놈이 따뜻하게 자던 그 숙소의 보일러를 영하 20도에서 밤새도록 고쳤다. 그 저딴 놈이. 내 놈이 지금 처먹은 그 밥을 짓기 위해 새벽 3시에 일어나 쌀을 씻었다. 너는 그 저딴 놈에게 빚을 졌어, 오대위. 그리고 지금 그 빚을 모욕으로 갚고 있는 거고. 돋고 은하는 황보격의 손에서 걸레를 빼앗아 바닥에 던졌다. 일어나 황보격 훈련병. 작업 복귀해. 황보격은 천천히 일어섰다. 그는 오대위를 지나쳤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쓰레기가 아닐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비록 식판을 닦고 보일러를 고치고 쌀을 씻는 가장 낮은 곳의 일을 할지라도 자신도 이 향로봉의 일원일 수 있다는 희미한 희망을 보았다. 그 희망을 그가 가장 경멸했던 계집 주임원사가 그에게 건네주었다. 황보격의 삶은 조용한 톱니바퀴처럼 굴러갔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을 대령으로 여기지 않았다. 그는 그저 향로봉의 보일러병이자 취사지원병이며 자벽부일 뿐이었다. 그는 자신이 가진 유일한 기술, 즉 낡은 기계를 고치고 묵묵히 육체 노동을 감내하는 것으로 자신의 존재를 증명했다. 그는 병사들과도 조금씩 말을 트기 시작했다. 어이 훈련병. 아니 아저씨. 여기 보일러가 또 멈춘 것 같습니다. 알았다. 연장 가져가지. 그는 더 이상 병사들을 애송이로 보지 않았다. 그는 이 혹독한 환경에서 묵묵히 자신의 청춘을 바치는 이 젊은이들에게 자신도 모르는 존경심을 품게 되었다. 반면 오진성 대위는 대대의 암초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엘리트 의식에 사로잡혀 병사들을 가혹하게 다그쳤고 모든 일에 돕고 은하 원사와 사사건건 부딪혔다. 그는 돕고 원사가 황보격을 감싸는 것을 보고 두 사람 사이에 모종의 관계가 있다고 의심하며 더욱 그들을 경멸했다. 겨울이 끝나갈 무렵 향로봉에 또 한 번의 위기가 찾아왔다. 이번에는 눈이 아니었다. 불이었다.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던 어느 날 오후 비무장지대 남방 한계선 근처에서 원인 모를 산불이 발생했다. 불길은 향로봉의 강풍을 타고 순식간에 번져 717고지 방향으로 무섭게 타올랐다. 전 대대 산불 진화 작전 투입. 강철규 대대장의 비명 같은 명령이 떨어졌다. 717고지 중계기가 위험하다. 불길이 거기로 번지면 우리 대대 통신, 아니 사단 전체 통신망이 마비된다. 전 병력 717고지로. 모든 병력이 불길을 잡기 위해 뛰어들었다. 황보격도 등짐 펌프를 메고 그들 틈에 섞였다. 하지만 불길은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시뻘건 불길이 수십 미터 높이로 치솟으며 향로봉의 마른 나무들을 닥치는 대로 집어삼켰다. 크억, 컥. 병사들은 매캐한 연기에 질식할 것 같았다. 방화선 구축, 717고지 중계기 반경 500m 모든 나무를 잘라낸다. 돕고 은하 원사가 전기톱을 들고 불길 바로 앞에서 포효했다. 물러서지 마. 저 중계기. 우리 목숨보다 중요해. 반드시 지켜낸다. 그녀의 동료의 병사들이 다시 힘을 냈다. 그때였다. 오진성 대위가 이끄는 이중대 방향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다. 으악! 중대장님! 오대위가 불길에 갇혔다. 오대위는 불길을 피하려다 발을 헛디뎌 불길이 타오르는 작은 골짜기 아래로 굴러떨어진 것이었다. 그는 다리가 부러졌는지 일어나지 못하고 고통스럽게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제기랄. 돕고 원사가 전기톱을 집어던졌다. 내가 간다. 나머진 방화선 사수해. 그녀가 골짜기로 뛰어들려던 순간. 안 돼. 황보격이 그녀를 가로막았다. 당신이 가면 방화선이 무너져. 지휘관이 자리를 비우면 다 죽어. 비켜. 저놈도 내 부하야. 아니. 황보격의 눈이 석 달 만에 처음으로 대령의 눈빛으로 번뜩였다. 저놈은 내가 구한다. 무슨? 저 골짜기. 내가 알아. 황보격이 숨을 몰아쉬었다. 20년 전 내가 소위 때 저기서 굴렀거든. 저기 바람길이 반대로 부는 굴이 하나 있어.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돕고 은하의 어깨를 밀쳐내고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다. 황보격. 돕고 은하의 절박한 외침이 그의 등 뒤에서 들려왔다. 황보격은 타오르는 불길 속을 달렸다. 살같이 타는 고통이 느껴졌다. 숨을 쉴 때마다 뜨거운 연기가 폐를 찢는 것 같았다. 설이나, 돕고 은하. 내가 당신들에게 진 빚. 이렇게라도 갚을 수 있다면. 그는 마침내 골짜기 바닥에 쓰러져 있는 오대위를 발견했다. 오대위는 이미 겁에 질려 반쯤 정신을 잃은 상태였다. 에이. 황보. 훈련병. 닥쳐 이해송아. 황보격은 오대위의 멱살을 잡고 일으켜 세웠다. 내 놈이 경멸하던 그 늙은 쓰레기가 내 놈 목숨 구하러 왔다. 그는 오대위를 둘러엎었다. 다리가 부러진 성인 남자의 무게는 상상 이상이었다. 퍽.
그의 무릎이 꺾였다. 그는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20년 전의 기억을 더듬었다. 바람이 피해가는 곳 작은 바위굴. 저기다. 그는 오대위를 끌다시피 하여 바위굴로 몸을 던졌다. 바로 그 순간 그들이 있던 자리로 거대한 불기둥이 휩쓸고 지나갔다. 굴 안은 지옥의 불구덩이 속 유일한 섬이었다. 두 사람은 새까만 재를 뒤집어 쓴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왜 구했어? 오대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내가 당신을 그렇게 모욕했는데. 황보격은 굴 밖에서 타오르는 세상을 바라보며 조용히 대답했다. 나도 너 같았거든. 아니, 난 너보다 더한 개새끼였지. 그는 자신의 거칠어진 손을 내려다보았다. 그런데 그 계집 주임원사가 나 같은 놈도 부하라고 불러주더군. 나 같은 쓰레기도 이 산의 일원이라고 해주더군. 그는 오대위를 바라보았다. 너도 내 부하다. 이 향로봉의 일원이야. 그래서 구한 거다. 그의 말에는 더 이상 오만도 분노도 없었다. 오직 이 지옥 같은 산에서 자신과 똑같이 길을 잃은 한 영혼에 대한 뜨거운 연민만이 남아 있었다. 불길은 3시간이 더 타오르고 나서야 잡혔다. 황보격은 오대위를 부축하고 재가 되어버린 숲을 절뚝이며 걸어 나왔다. 그의 전투복은 불에 타 너덜너덜했고 얼굴은 검은 재와 피범벅이 되어 있었다. 모든 병사들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그를 향해 거수 경례를 붙였다. 돕고 은하 원사가 그에게 달려왔다. 그녀의 얼굴도 눈물과 재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황보격의 앞에 섰다. 그리고 그녀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경의를 표했다. 그녀는 황보격의 계급장을 떼어낸 장본인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 그에게 전군 최고의 군인에게 표하는 진심 어린 거수 경례를 붙였다. 복귀를 환영합니다. 황보격. 대령님. 황보격은 그 한마디에 지난 6개월간의 모든 지옥을 용서받았다.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다. 화마가 휩쓸고 지나간 717고지의 숲은 마치 지옥의 잿더미처럼 변해 있었다. 그러나 그 잿더미 속에서 한 남자가 기적적으로 살아 돌아왔다. 그리고 그가 어깨에 메고 온 것은 단순히 다리 부러진 한 명의 오만한 대위가 아니었다. 그것은 황보격 자신이 지난 25년간 짊어지고 왔던 그러나 외면했던 죄의 무게였고 동시에 그가 되찾은 명예의 무게였다. 복귀를 환영합니다. 황보격. 대령님. 돕고 은하 원사의 그 한마디는 천둥 소리보다 더 크게 황보격의 영혼을 울렸다. 그가 실신하듯 무너져 내린 그곳은 더 이상 그에게 지옥의 유배지가 아니었다. 황보격이 다시 눈을 뜬 곳은 곰팡내와 디젤류 냄새가 진동하던 그의 판잣집이 아니었다. 코를 찌르는 선명한 소독약 냄새. 그는 대대 의무실의 깨끗한 침대에 누워 있었다. 지난 6개월간 처음으로 느껴보는 푹신한 매트리스였다. 그의 손과 얼굴, 팔뚝은 화상 치료를 위한 하얀 붕대로 감겨 있었다. 그는 천천히 상체를 일으켰다.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질렀지만 이상하게도 고통스럽지 않았다. 오히려 가벼웠다. 지난 25년간 그를 짓누르던 오만의 갑옷이 그 지옥불 속에서 모두 타버린 듯 했다. 딸칵. 문이 열리고 목발을 짚은 한 사내가 절뚝거리며 들어왔다. 다리에 깁스를 한 오진성 대위였다. 그의 얼굴은 잿물이 채 가시지 않았지만 그토록 오만하고 건방지던 눈빛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텅 빈 눈으로 황보격을 바라보다가 이내 목발을 놓고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그는 말없이 그저 어린아이처럼 흐느꼈다. 일어나. 오대위. 황보격의 목소리는 거칠고 쉬어 있었다. 죄송합니다. 대령님. 제가 죽을 죄를 일어나라고 했다. 황보격이 침대에서 내려와 붕대 감은 손으로 오대위의 어깨를 잡아 일으켰다. 무릎은 그런 놈들 앞에서 꿇으라고 있는 게 아니야.
그는 오 대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나는 내가 아니었다. 나는 너보다 더한 쓰레기였어. 너는 나처럼 되지 마라. 오 대위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이가 자신이 그토록 경멸하고 모욕했던 늙은 훈련병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가 자신보다 훨씬 더 위대한 군인이었음을 온몸으로 깨닫고 있었다. 명심하겠습니다. 대령님. 오 대위가 나가고 잠시 후 두 번째 손님이 찾아왔다. 독고 은하 원사였다. 그녀는 뜨거운 김이 나는 죽이 담긴 식판을 들고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그녀는 식판을 그의 침대 옆 탁자에 내려놓았다. 먹어. 어제부터 아무것도 못 먹었으니까. 고맙다. 황보격이 숟가락을 들었다. 그때 독고 원사가 그의 붕대 감은 손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 손. 괜찮나? 아직 붙어 있으니 괜찮은 거겠지. 그녀는 품속에서 작은 천주머니를 꺼냈다. 그리고 그 안의 것을 황보격의 손에 쥐어주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 그것은 대령 계급장이었다. 6개월 전 철원 헌병대장이 그의 어깨에서 거칠게 떼어냈던, 그러나 지금은 깨끗하게 닦여 반짝이는 그의 별이었다. 이건 내 거다. 독고 원사가 나직이 말했다. 내가 철원에서 무슨 짓을 했든 어제 717고지에서 내가 보여준 건 대령의 무게였어. 아니, 그 이상이었지. 그녀는 황보격의 눈을 마주 보았다. 나는 평생을 당신 같은 육사 출신 장교들을 증오했어. 그들은 항상 우리 부사관들을, 특히 나 같은 여군들을 소모품 취급했으니까. 당신은 그 모든 혐오의 결정체였고. 그녀는 창밖에 잿더미가 된 숲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당신은 달랐어. 당신은 부서졌지. 그리고 그 부서진 틈 사이로 진짜 군인이 기어나오더군. 당신이 어제 불길 속으로 뛰어들 때 나는 내가 평생을 경멸했던 육사가 아니라 내가 평생을 존경했던 전우를 보았어. 그녀는 황보격을 향해 처음으로 적이나 경멸이 아닌 순수한 존경을 담아 거수 경례를 붙였다. 황보격 대령. 그동안 고생 많았다. 황보격은 손에 쥔 계급장을 내려다보았다. 그것은 더 이상 권력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속죄의 상징이었다. 그는 그가 경멸했던 계집에게서 자신의 모든 것을 용서받았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났다. 향로봉은 기적적으로 안정을 되찾았다. 불길은 잡혔고 717고지 중계기는 살아남았다. 오 대위는 다리 치료를 위해 후방병원으로 이송되었고, 떠나는 날 황보격에게 목발을 짚은 채로 다리가 부러져라 경례를 붙이고 갔다. 황보격은 의무실에서 퇴원했다. 그는 자신의 판잣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는 곧장 대대본부의 가장 깊숙한 곳, 보일러실로 향했다. 그의 보직은 이제 공식적으로 대대 국무원 보일러병으로 바뀌어 있었다. 독고 원사의 강력한 추천과 대대장의 묵인 하에 내려진 조치였다. 그는 붕대를 풀자마자 기름때 묻은 작업복으로 갈아입었다.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지난 겨울 내내 병사들을 괴롭혔던 낡은 보일러를 완전히 분해하는 것이었다. 이놈. 이거. 내가 20년 전에 소위일 때도 있던 놈인데. 그는 렌치를 돌리며 헛웃음을 쳤다. 그가 철원에서 훔친 돈의 일부만 있었어도 이 대대 전체에 최신형 보일러를 깔고도 남았을 터였다. 갚아야지. 내 몸으로. 갚아야지. 그가 땀으로 범벅이 되어 배관과 씨름하고 있을 때였다. 지축을 울리는 굉음. 향로봉의 바람 소리를 찢는 익숙한 헬리콥터 프로펠러 소리였다. 블랙호크. 사단장급 이상만 타고 다니는 기체였다. 황보격은 하던 일을 멈추지 않았다. 왔군. 그는 렌치를 쥔 손의 기름때를 작업복에 쓱 닦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보일러실의 낡은 철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렸다. 차가운 바람과 함께 제육보병 사단장 소장 서리나가 서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날카롭고 위엄이 넘쳤다. 그녀는 전투복 차림이었지만 기름때 하나 묻어있지 않은 깨끗한 모습이었다.
6개월 만에 재회였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보일러실 한가운데서 땀과 기름에 절어있는 전직 대령을 바라보았다. 황보격이 청성회관에서 그녀의 머리채를 잡던 그 오만한 폭군의 모습은 먼지 한 톨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곳에는 그저 자신의 일에 몰두하는 늙고 지친 노동자 한 명이 서 있을 뿐이었다. 꼴이 볼만하군, 황보격. 서리나가 먼저 입을 열었다. 황보격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마주 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도 원망도 두려움도 없었다. 향로봉 보일러병이 이 정도면 꽤 준수한 편 아닙니까? 사단장님. 그는 경례도 붙이지 않았다. 자네가 불 속에서 사람을 구했다는 보고를 받았다.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20년 전에 제가 굴러떨어졌던 곳이라 길을 알았습니다. 겸손인가? 사실입니다. 그조차도 제가 오만했던 시절에 저지른 실수 덕분에 얻은 정보였으니. 서리나는 그의 작업대 위 깨끗하게 닦여있는 대령 계급장을 보았다. 독고 원사가 자네를 다시 대령으로 불러주던가. 계급장은 그냥 쇠붙이일 뿐입니다. 사단장님께서 제게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황보격이 렌치를 내려놓았다. 서리나는 그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그녀는 확인해야 했다. 이 남자가 정말로 변한 것인지 아니면 더 교활하게 연기를 하는 것인지. 하지만 그녀가 본 것은 모든 것을 내려놓은 자의 텅 비어 있으면서도 단단한 평온이었다. 자네의 훈련은 끝났다. 서리나가 말했다. 철원의 7연대 비리건은 자네가 이곳에서 한 일로 공을 세운 것을 참작,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했다. 자네의 라인이었던 박 장군도 내 손으로 직접 정리했으니 자네에게 복수할 사람도 없다. 자네에게 2가지 선택지를 주겠다. 그녀는 황보격에게 다가왔다. 첫째, 자네는 육군사관학교 출신이고 아직 전역할 나이가 아니다. 내가 힘을 써서 후방의 정책연구소나 학교 교관 자리로 복귀시켜줄 수 있다. 물론 준장 진급은 물 건너갔지만 명예롭게 군 생활을 마칠 수는 있겠지. 그것은 황보격이 꿈에도 그리던 복권이었다. 지옥에서 벗어나 다시 대령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둘째, 서리나가 말했다. 오늘부로 명예 전역을 하는 거다. 자네의 계급과 연금은 모두 보장된다. 조용히 이 군복을 벗고 떠나라. 황보격은 잠시 눈을 감았다. 철원에 화려했던 연대장실, 자신에게 아부하던 부하들, 육사 동기들과의 술자리, 그리고 향로봉의 살을 애는 바람, 역겨웠던 잔반 냄새, 717고지의 끔찍했던 눈보라, 돋고 은하의 경멸 어린 눈빛, 오대위의 비명. 그 모든 것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는 천천히 눈을 떴다. 그리고 웃었다. 아주 옅게. 사단장님. 제안은 감사합니다만 저는 그 2가지 모두 선택할 수 없습니다. 서리나의 눈이 가늘어졌다. 무슨 뜻인가? 그렇다면 군사재판이라도 받겠다는 건가? 아닙니다. 황보격은 기름때 묻은 손으로 자신이 분해한 낡은 보일러의 배관을 쓰다듬었다. 이놈. 저와 20살을 넘게 같이 늙어온 놈입니다. 제가 철원에서 돈을 훔칠 때도 이놈은 여기서 묵묵히 버티고 있었죠. 그는 서리나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이놈은 올겨울을 넘기지 못할 겁니다. 제가 압니다. 이놈이 고장나면 이 대대 병력 300명은 영하 30도의 추위 속에서 얼어붙을 겁니다. 그는 자신의 기름때 묻은 손을 펼쳐 보였다. 제가 훔쳤던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이 병사들의 온기였습니다. 제가 그토록 경멸했던 저 계집 주임원사가, 저 애송이 병사들이 저 대신 그 추위를 막아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쩌겠다는 건가? 저는 여기에 남겠습니다. 황보격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제 명예는 철원에 있지 않았습니다. 제 명예는 저 보일러실 구석에 이 기름때 속에 있었습니다. 이 대대의 마지막 병사 한 명이라도 제 손으로 따뜻하게 재울 수 있다면 그것이 저의 남은 군 생활입니다.
그는 서리나를 향해 허리를 숙였다. 그것은 복종도 굴욕도 아니었다. 한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보내는 진심 어린 존경의 표시였다. 저를 이곳 향로봉의 보일러병으로 죽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사단장님께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서리나 소장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녀는 보일러실의 탁한 공기 속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한 남자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저지른 폭행에 대한 벌을 내리러 왔지만 그녀가 마주한 것은 구원을 찾은 한 영혼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돌아섰다. 보일러실 문을 열고 나가기 직전 그녀가 마지막 말을 남겼다. 보일러를 고치려면 연장 탓을 해선 안 되겠지. 내일 아침 6사단 공병대에서 최신형 보일러 20대와 배관 자재 일체를 실은 트럭을 올려보내겠다. 설치는 황보격 보일러병이 직접 하도록. 황보격의 눈이 커졌다. 사단장님, 겨울이 오기 전에 끝내. 내 병사들. 얼어 죽는 꼴은 못 보니까. 내 병사들. 그녀는 황보격의 병사들을 자신의 병사라고 불렀다. 서리나 소장은 헬기를 타고 철원으로 돌아갔다. 그녀가 떠난 뒤 향로봉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다. 며칠 뒤 육군 본부의 공식 문서가 12사단으로 하달되었다. 대령 황보격. 일신상의 이유로 명예 전역. 하지만 같은 날 12사단 5.1년대 3대대 본부에는 황보격이라는 이름의 신임 군무원 기계 정비 담당이 발령을 받았다. 시간이 흘러 향로봉에 다시 지독한 겨울이 찾아왔다. 하지만 그해 겨울 5.1년대 3대대 막사와 초소에서는 단 한 명의 동상 환자도 발생하지 않았다. 모든 병사들은 그들이 황 반장님이라고 부르는 한 늙은 군무원이 설치한 최신형 보일러 덕분에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었다. 전설은 그렇게 남았다. 청성부대를 공포에 떨게 했던 폭군 황보격 대령은 죽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고 험한 향로봉에서 가장 낮은 곳의 병사들을 위해 묵묵히 불을 지피는 향로봉의 보일러공이 영원히 남게 되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